싹 깨워드립니다. 뉴스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용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달라는 탄원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주일 만에 무려 11만 명의 탄원이 모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뉴스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막 보이네요. 참참님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가을비가 내린다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목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원래 저질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제도 사실 살짝 전해드렸는데 이제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대 대선 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시각이 반영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어제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거는 이제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건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군요. 피해자가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고소를 할 수가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도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처벌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아달라. 처벌할 필요가 없다. 무슨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가지고 처벌해. 뭐 이런 거를 의사를 표현 안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 수사에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권력자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비판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모욕죄로 한 우파 시민단체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의 아버지를 이제 뭐 이제 친일파로 묘사한 뭐 이런 글들을 이제 뭐 이제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모욕죄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취하했거든요. 네. 그때 모욕죄를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취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보면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이에요. 근데 요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요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준의 1인데 이거는 왜냐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비방 목적을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김만배 씨가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우영을 봐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 그리고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이거를 다 적용을 하려면은 이들 언론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 의도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비방 목적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제 앵커께서 우리는 대통령을 비방을 하고야 말 거야라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뭐 기자랑 데스크가 뭐 이렇게 올렸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비방 목적이 딱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관심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면은 이제 비방 목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이 사안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취재할 만한 사안이고 이걸 음. 취재해서 보도할 때 이게 비판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황을 판단해서 사실 보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증언들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뭐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언론사나 기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물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증이 아니라 검찰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성립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언론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위에서는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는데 아래에서는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상당히 뭐랄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하고 뭐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올해 3월에 이제 법원에서 그 특활비, 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없다, 뭐 폐기됐다, 뭐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받아내고 막 이런 굉장히 지리한 그쵸. 얘기 일련의 과정이 뭐 있었는데, 지워서 요것만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다 뒤져가지고 또 찾아내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내용을 발표하는, 그래서 어떻게 좀 각 이제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이 있는지를 요거를 발표가 예고돼 있었어요. 이미 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에 하겠습니다. 예고가 돼 있었는데 하필 그날 검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그거의 연관성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게 검찰이 그동안 불편해했던 거 아니냐, 뉴스타파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가장 치욕적인 현장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오늘은 뉴스타파가 다른 독립 언론들과 함께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려고 예정된 날, 하필 오늘 같은 날을 택해서 검찰이 뉴스타파를 침탈했다. 그 저희를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는 압수수색, 밑에서는 기자 특활비 오사용 기자회견, 요게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이제 다른 독립 언론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분석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중에서 56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좀 엉뚱하게 쓰인 좀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5만 8,400원의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으로 이제 이 특활비가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를 법원이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각 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서 공개를 했는데 다 지웠거든요. 이거를 뭐 누가 썼는지 명목이 뭔지를 다 지우니까 금액만 떨렁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공개 취지에 맞느냐라는 건데, 실수로 그러니까 문서 하단에 이제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꼼꼼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매의 보면. 눈으로 발견했네요. 매의 눈으로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문제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특정 이를테면은 검사들이 이제 뭐 검사장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퇴임하기 전에 수천만 원을 이제 수사비로 몰아쓴 거예요. 근데 보통 퇴임하는 사람이 수사비를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2019년 7월에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900만 원을 몰았었고, 그리고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도 한 달간 4,179만 원을
이제 이 특활비로 몰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승원 전 대구지검장도 3,966만 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회식비나 경력금이나 뭐 아니면 개인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이제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합리적 의심이 지금 나오고 상식적으로 이제 기밀 수사에 필요한 건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기밀 수사라고 특정하게 보장된 활동비인데 그걸 퇴임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 게 몰아쓴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드네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에 평균에 480만 원 정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원래 좀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서 도대체 뭘 쓴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뭐 국제기자연맹도 일제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서명을 냈잖아요. 예. 뉴스타파도 이제 공식 입장문을 냈고요. 네. 그래서 폭력적 칭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이제 11개 정도 이제 언론 관련 단체 그리고 이제 직능 단체들이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것이 그 이상도 이사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제기자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기구죠. 여기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요. 언론사 압수수색과 조사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에 우려스러운 동향의 가장 최신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MBC에 날리면 바이든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언론 탄압의 중심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서 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썼습니다. 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목소리가 나오는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희가 어제도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발언 논란이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인지 잠시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대해선 구국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뭐 사람들은 뭐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더 나아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또 광주에서 사경명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지금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헬기 사격.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뒤엔 곧장 말을 바꿨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에 관련된 어떤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도 해명해 진땀을 뺐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평가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전에는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영상 나가는데 잠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12.12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발언, 이거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나 이렇게 좀 놀라운데 이게 좀 집중돼 있던 게 2019년 9월, 10월 요때 집중돼 있어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우파 이제 집회들에 이제 좀 많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좀 격앙되고 이를테면 조금 극우 성향의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2의 박정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명령을 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따르나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들이 좌파들의 공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서도 머리가 세뇌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쿠데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바른정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있다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정치 후원금을 냈는데 유승민에게 1,000만 원, 이준석에게 250만 원, 윤석열에게 빵원 이렇게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아까 전에 군 미필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막 무슨 극우 전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회주의자 아니냐. 사실은 여기 가면은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본인의 유리한데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센 발언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위성정당에서 비례 의원으로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성공한 뭐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쿠데타와 관련된 부분은 말의 앞뒤가 조금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12 이제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지금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국무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한 건데 저 얘기를 했을 때가 사실 민간인이 아니라 본인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었을 뿐이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었는데 이거를 공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남북 간에 체결됐죠. 요거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좀 논란이 됐던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모가지를 딴다 뭐 이게 좀 워낙 이게 표현이 세가지고 그런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부를 했습니다.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고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더라고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 번 예. 입장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말할 기회를 준 건데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밝히실 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발언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안보 전문가라고 약간 감싸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옹호를 하거나 쉴드를 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실수는 했지만은 전문가다. 기승절 전문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인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연인, 식의 네. 뭐 나는 자연인이라도 아니고 예, 자연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도저히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또 네. 예, 만나서 좀 얘기도 들었는데 라디오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홍범도 장군 이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념 전쟁 이런 거를 선봉에 끌고 가는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더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붕짜자 그 동영상을 틀면 청문회 때 손발이 좀 오그라들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정광훈 집회죠, 정광훈 집회. 네. 예. 9월 20일에 이제 부산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오른 이 신원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기분 좋게 오늘 축제입니다. 문재인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저랑 기분 좋게 안 내려오면 붕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밈처럼 요것만 붕짜만 따가지고 트로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이제 있는데 분위기를 잘 띄우는 발언에 그런 걸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 뭐 집회 뭐 많이 다녀본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사람 이게 삼성 장군 출신이 맞나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가 조금 굉장히 좀 없어 보인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이 이제 그 국방장관 탄핵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16일 차인데 입장문 통해서 이제 2차 개각 두고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버티던 윤석열 정권이 개각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상식밖에 오기 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아니라 이제 국정 기조 전환, 국정 쇄신, 쇄신, 예. 그래서 이제 개각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쇄신 개각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단식을 멈출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일 뿐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 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국회 단식하는 농성장에서는 또 50대 지지자가 흉기난동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어제 저녁 8시쯤에 있었는데요. 이제 단식을 하던 국회 농성장에서 50대 지지자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튜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이자 유튜버인데 좀 손팻말 지지 손팻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시끄럽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좀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성이 50대 여성인데 이제 반발을 하면서 가방에서 이제 가위, 뭐 쪽가위라고 하는데 뭐 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위 같은 걸 꺼내가지고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2명이 좀 다쳤다고 해요. 손도 좀 아이고. 찔리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좀 이제 끌어내고 지금 입건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비난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리 본인이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받친다고 하더라도 좀 절제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대표 단식에 대해서 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죠. 왔기 네,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의료진의 판단으로 병원으로 실려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에 이제 18일 아니면 21일 정도에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비명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 난감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특권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가결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친명계 중심으로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대표가 특히 이제 단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이제 거의 이제 실신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이거를 가결을 하는 게 좀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뭐 아니면은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동정론,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좀 고민들이 있어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좀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저도 비판이 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제 금도를 넘어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단식이 있을 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내거나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정성 의원도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15일간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가 참 뭐 그거에 찬성하지 않든 그렇게 한번 찾아와야 되는데, 어제 그냥 난 메시지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한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100m도 안 되는 몇십 미터 거리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 근데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더 약간 결집하는 분위기, 뭐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KBS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시나리오 보도에서 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거 정체불명 문건이다, 뭐 보고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가결을 뭐 이제 시키면은 이게 검찰의 이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부결을 시키면은 그동안 우리가 정당히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당대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내놓겠다고 한 어떤 진정성이 훼손이 되니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두 가지 안이 얘기가 됐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제 가결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입장을 밝히는 아예 그러니까 안. 표결 전에 표결 그렇게 전에. 되면은 당이 쪼개질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족수를 채울 5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50명만 남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국민의힘이 한 120명, 그 정의당까지 합쳐서 한 120명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어쨌든 150명이 넘어야 되니까 넉넉하게 잡으면 한 50명만 남아 있으면은 그날 네. 국회 뭐 못 오는 사람 다 포함해서라도 그러니까 정족수는 넘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아서 다 무효표 던지고 국민의힘은 다 찬성표 던지면은 민주당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퇴장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주도를 한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를 한 거다. 가결을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무슨 얘기지? 이해가 그러니까 5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며 그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책임이고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이게 좀 의미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요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BS가 민주당 내 정책을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연구원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고 받거나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거는 사실상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복잡한 속내 상황을 지금 보여준 문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번 코너는 빠삭한 전문가분들 모셔서 현안 다루는 바삭한 초대석 시간인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이시고 광순회 복덕방의 대표이신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아파트값 하면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네. 없는 사람이나 네. 다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그렇죠. 네, 다들 언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17주 연속 올랐다. 뭐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최근에 네. 나오고 뭐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만 7만 건 쌓였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팔리려는 매물은 많이 나왔는데 뭐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파트 값은 오른다 그러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매물이 좀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최근 수치가 7만 4천 건까지 올랐고요.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여러분들이 사시러 갈 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런데 매물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죠. 팔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놓는 사람도 많고 내놓았는데 거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란테르트님도 반가워요 하셨고 브라이언님이 오 광수님 MBC 진출하셨고 신문정님은 저희 섭외력이 장난 아니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기타 북마쿠님이 부동산 박사님이 바쁘신 분이 여기에 나오시네 하셨는데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님이 지금 집 사면 이혼 당한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전체 매물에 이 나와 있는 매물의 24%가 강남 상부에 집중돼 있다 이런 통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팔고 그리고 걷어들이고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팔려고도 하고 또 매물을 걷어들이기가 또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살고 거죠. 있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팔고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가 매물의 양이 많이 증가하고 변동폭이 큰 건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투자를 하려면 강남에는 두면은 이거는 좀 가치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 강남 3구가 전월세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도 강남 3구가 많이 증가하죠. 자기가 거주하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자가 점유율이 낮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어쨌든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77%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영끌족의 기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변동 원인은 수요 증가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저희가 사실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보다도 원인을 파악해야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누군가 샀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했거든요. 이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다,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격이 뭐 17조 올랐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가격이 40조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독특한 게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사실 자산 중에서 쓰면서 투자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안 떠오르네요. 갑자기 백지가 딱 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명품 가방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명품 가방 쓰면서 가격 오를 수 있다. 샤테크를 한다고 하면 근데 뭐 제가 그럴 볼 수 있죠. 때는 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가격 이상으로 팔려면 되게 고이 모셔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못 써요. 쓴다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장롱에 계세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싹 모셔놓지 않으면 귀한 손님처럼 안 되면 다시 팔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동산은 쓰면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하나는 실수요와 하나는 투자 수요예요. 실수요. 내가 살려는 사람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수요와 그렇죠. 뭐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했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수요. 네. 근데 시장에 최근에 움직인 이렇게 거래량을 끌어올린 수요는 실수요예요.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왜요? 전세 끼고 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데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죠. 갭 투자하려면 지금은 대출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해서 대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건 실수요가 샀다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은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게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끼고 사는 거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뭐 내가 갭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하고 살 지금 대출 상황은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주는데 그런 걸 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일부 있겠지만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요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지난 뭐 한 2주 전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영끌족에게 한 경고 발언이다 이러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 발언 잠깐만 보고 얘기 나눌게요. 좋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그런 집값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바탕에 깔려 있고, 지금은 젊은 제너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대표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 총재님은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말은 저렇게 하시면서 금리는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미국하고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무리하게 증가하면서 집을 사고 있잖아요. 네. 정책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이런 네. 댓글이 있었어요. 이 발언을 해석하면 나는 안 할 건데 너네는 조심해 뭐 이런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린다는 게 지금 못 올리는 이유가 자꾸 어떤 거냐면 경기 위축이라든지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는 건데, 사실은 금리를 그래서 이럴 때 올려야 구조조정도 되고 향후로 자산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거든요. 이렇게 계속 질질 끄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그런 행동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주택담보대출 사상 최고 찍은 통계도 나왔고 지금도 실소유자들이 많이 산 거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계속 내면서 집값을 올려가면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가계대출의 절대폭이 큰 것도 있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가계대출의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23%포인트 오르면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네. 부채의 문제는 절대 규모에 있지 않고 속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다음 차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속도 측면에서. 속도 측면에서.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등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어주니까 그거를 받거든요. 네. 젊은층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 돈 많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없으시고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뭐랄까 이런 자산 규모가 적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도 사실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출 안 끼고 집을 산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건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출 받아서 집은 사야 된다. 근데 그 집값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싼 집을 사면 전혀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한 거다. 빚내신 게 문제가 아니고 빚내서 비싼 집을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 나의 이 자산 규모에 봤을 때 이 빚을 내서 더 이만큼은 아닌데 좀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비싼 집을 샀다.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빚내서 사십시오. 네. 사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서 빚을 내서 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빚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뭐 특례 보금자리 돈 공급 요건도 강화한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그럼 대출 어려워지면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히기 전에 또 빨리 대출 받아야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대출을 조금 받으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출 많이 해줄 때 집을 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그거는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요. 가격이 중요한 거지 대출이 중요한 겁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출 일으키면 대출도 조금 받으시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다크님이 욕망의 시대에 자기 수준에 맞게 집을 살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하셨고 뭐 가는 날 곰팡이님이 물가는 위로만 치솟고 에이고 이러셨어요. 네. 부자들만 사는 세상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그 물가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 뭐 가격은 다 오른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요. 100년 전 가격이요. 2억이었어요. 100년 전 가격이요? 네. 냉장고가요. 냉장고가 그때는요. 이 방을 꽉 찼다고요. 냉장고가. 너무 사치품이었구나. 그렇죠. 네. 냉장고를 안 썼잖아. 근데 지금 제일 비싼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떨어졌죠. 이유는 뭐냐면 기술 혁신 때문이에요. 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제품이 올라간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박인규님은 대출 없이 집 사는 건 금수저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한성님은 부자들은 대출 금리도 싸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금리 4% 지금 뭐 아까도 이런 뭐 내 집 마련 무주택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전에 사실은 아파트 값이 확 몇 개월 만에 팍팍팍 오르는 걸 지금 봤잖아요. 이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잠깐 떨어졌을 때 대출 끼고라도 뭐라도 하나 사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이 회복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속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게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으면 들어오는 거지 계속 대출을 올려가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가격을 올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가격을 받치면서 계속 그렇죠. 올리면서. 왜냐하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격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투자 수요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한 게 지속될 수 없는 전망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수요를 보는 건데 그래서 매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주택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왜 내놓습니까? 줄여야지. 신기하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계속 불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현황이 중요합니다. 현재가요. 현재가. 근데 배가 좀 부르시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살만하면.
미래를 봐요. 그래서 막 지금 오르가면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그분들은 이번에 기회다라고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조급하지 마시고 내가 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미래를 보시고 행동하시면 좋겠다. 미래를 봐라. 그렇죠. 조금 너무 그게 조금 더 중요해요. 이 심리적인 지금 이 불안을 극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또 그런 조급함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고점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 엄청나게 오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심리가 계속되면 좋은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가 기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을 더 오를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 거예요. 수요가 주는데 그럼 수요가 줄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미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이제 줄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더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점점 갈수록 거래량은 더 줄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공급 증가잖아요. 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 다음에 다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호가가 완전 떨어지진 않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내가 집을 내놓을 때 거래가 안 되니까 싸게 내놔야지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내놓을 거예요. 자, 10억에 거래됐으면 물건을 내놓으면서 내 집은 깨끗하니까 11억에 팔아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지수가 오르는 이유예요. 지수는 설문조사와 네. 그리고 시장의 그런 호가 위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려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매물은 쌓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난 급하니까. 난 대출 그렇죠. 많이 끼고 사서 이거 빨리 그렇죠. 팔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그래서 수 나 있잖아요. 먼저 팔아야지. 어. 다 11억에 내놔서 모두 다 모여갖고 모두 다 행동을 하면 좋아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서 그럼 나 5천만 원 해서 빨리 팔아야지.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결국은 호가도 끌어내린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면 또 거래가 되면서 실제 거래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빠진다. 이거 동의하시죠? 네. 근데 그동안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부동산 불패다. 네. 빠졌잖아요. 강남도 빠집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송파구가. 네. 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사실은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집 마련하고 그러시기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빠지면 이 하락장 국면에서 내가 잘 생각을 하면 어쨌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럼요. 그럴 때 대출 일으켜서 사시라고요. 그때다. 네. 지금이 아니라 네. 잘 보고 있다가 네. 이때 대출을 내더라도 그때 대출 내고 규모에 그렇습니다. 맞게 써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 좀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거 올 텐데 그러면 이 국면이 또 언제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 전망을 계속. 어떻게 하세요? 전 장기 전망하지 않습니다.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다 죽고 없는데 뭘 장기 전망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출생 시대에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고 네. 노년층 인구 늘어날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앵커님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시장의 변화와 변동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속되는 현상들은 변동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0.7이라고 하잖아요. 네. 0.9 때도 저출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0.7로 보니까 0.9가 고출산이에요. 네. 그건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산 시장에 지속되는 변화는. 갑자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갑자기 매물이 증가하는 게 변화 원인이지. 계속 저성장되고 우리나라 8%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대 성장한 때 저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1%로 가요. 그럼 3%는 고성장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여기 집에 가셔서 집값 떨어졌으니까 여보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뭔 소리야. 저출산인데 지금 집을 누가 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발언은 안 된다. 그건 맞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 저성장 저출산이고 고령화인데 지금 집 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수요와 공급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그렇죠. 실수요. 그렇죠. 요거를 좀 그리고 봐야 된다. 미래 전망도 또 가미하시면서 저희가 오늘만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전세값이 좀 이제 뭐 하반기에 역전세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대출 좀 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전세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뭐냐면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헤드라인만 지금 앵커님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는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올랐냐면요. 전월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전월 대비. 역전세의 개념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집값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깡통 전세예요. 이제 전세가 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가요? 제가 막 갑자기 회로가 꼬였어요. 자, 뭐냐면 역전세의 개념 규정은 2년 전에 계약한 것보다 싼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역전세가 없어지려면 2년 전 가격보다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월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별이 아니라 2년 전 가격이 중요한 거죠. 2년 전보다 계속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전세가 올랐다고 역전세 없어졌대. 말입니까 그게? 그거는 연결관계가 틀린 거예요. 역전세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건 사기죠. 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고요. 2년 전, 왜냐면 2년 전에 너무 비쌌어요. 2년 전 완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도 이 갭이 계속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세값이 오르니까 갭 투자가 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증가하려면 비율이 올라야 돼요. 비율.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요. 지금은 전세 가격도 오르지만 매매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갭이 많이 필요해요. 예?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갭 가지고는 안 안 됩니다. 된다. 최소한 지금 50%대로 떨어졌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야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선수입니다. 네. 선수들은 지금 집은 팔고 있다니까요. 선수들은 집을 내놨다. 네. 이 시점에 내가 팔아야 된다. 네. 근데 여기에 이거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가정 형편을 자산을 그렇죠. 잘 살펴야겠지만 근데 흔들릴 때는 아니다. 흔들릴 때는 예, 왜냐면 아니다. 자기가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없으면 마음이 더 조급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만 보이고 지금 오른대 지금 집 부족하대 자꾸 이러니까 전세가 역전세 없대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그 내면을 좀 봐야 된다. 네, 유튜브 좀 적게 보시고 저희 바사삭은 많이 보시고 근데 또 나오는 얘기가 요즘 청약열지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항동 용답동 이제 청계 SKVU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에서 184대 1 평균 경쟁률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경쟁률 청약이 너무 낮다. 뭐 그쵸. 미분양 그쵸. 전공학 뜨고 그쵸. 그랬거든요. 그쵸. 그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죠? 청약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그래요. 청약 시장에 시장에는 애는 유통 시장에 거래되는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청약 시장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요. 분양권 거래가 되거든요. 아, 그리고 추첨도 됩니다. 추첨도 되고 분양권 이게 다 풀어줬잖아요. 네. 또 하나 뭐냐면 계약금만 내면 되잖아요. 일단 목돈은 안 들어간다. 네. 중도금도 다 대출을 해줍니다. DSR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팔겠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돈 낼 분들이 여력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입주 시점에 이 분양권 싸게 나올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큰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일단 내고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실거주 의무도 있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 투자금이 적으니까 일단은 해고 일단 질러보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오르겠지. 어떻게든. 그게 뭐냐면 지금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한 지역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10억인데요. 네. 분양가는 11억이에요. 맞아요. 더 높아요. 네. 근데 이걸 사요. 왜 살까요? 이걸 사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쥔 돈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해주니까. 중도금 대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설사한테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정적으로 나중에 전환도 되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청약시장에 왜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킵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무주택자한테 줘야죠. 청약이 사실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설계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다 대고 그거를 거주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분양권 전매하세요. 이런 정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이제 시장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 거죠. 그렇게 네, 보면. 그렇죠. 그 건설사들 위한 정책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미분양 나는 것도 있잖아요. 지방 미분양 나고 있죠. 그 지방 미분양상은 좀 심각한 거 그러니까 왜 같아요. 미분양이 나냐면 거기는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실제 실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네. 투자는 안 들어오니까 네. 미분양이 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공급 관련해서는 이 증권사들 부동산 이제 PF 대출이라 그러죠. 연체율이 뭐 17.3%다. 3월 말 대비 1.4% 포인트 올랐다. 네. 뭐 아주 뭐 확 드라마틱한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실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가 뭔지를 좀 찾아내야 돼요. 진짜가 뭔지. 네, 진짜가 뭔지, 집값을 움직이는 게 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건설사가 짓는 공급이 집값을 결정할까요? 물론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지으면 집값 떨어지겠죠. 너무 공급이 많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을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겪는 건데 사실은 집값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집값을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단 집값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공급이 줄어도요. 수요가 더 줄잖아요. 그럼 가격은 빠져요. 그렇잖아요. 2017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분양이 됐고 네. 준공 물량도 역대 최대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수요가 많아서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준공되는 아파트가요. 20만 채가 안 됐어요. 역대 최저 수준이요. 근데 집값은 빠졌어요. 왜요? 수요가 줄어서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심리가 확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은 뭐냐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봐야 된다. 그래서 공급 부조론이 너무 지금 포장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물량이다.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 이상인 300만 명이 집을 한 채씩만 내놔도 우리나라 300만 채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집값이 올라요? 막 다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집값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근데 이건 오히려 정부가 더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공급 부족하다. 이러면서.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좀 올랐잖아요. 그렇게 풀어줘갖고. 그러면 이제 그만 하셔야죠. 그만할 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대책도 별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왜 공급이 감소하냐면 가격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건설사들이 여기다 왜 공급을 들려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 건설사들이 합니다. 그렇죠. 민간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집값 안정시켜야지 라고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돈 벌어야지 하면서 공급하는 나 거예요. 돈 벌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증가하고 가격 빠지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이걸 정부가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부동산을 할 때는 사실 좀 유의해야 된다. 정부가 270만 채 공급을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실 공급 부족이 이렇게 원인이 정부가 공급을 안 해서예요. 묶어놔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져서 오른 건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집값이 불안하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좀 하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게 맞는 답인 겁니다. 수요를 억제할 문제지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원인이 해서는 그거인데 그 원인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얘기 잠깐 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발표하잖아요. 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어떻게 올랐다 그러고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동결 쪽이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은데. 그거 저는 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거 연준 의장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 예측하고 그거를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죠. 금리가 내려가긴 힘들다. 내려가긴 힘들다. 이거는 확률이 좀 높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되고 뭐 이러면 사실 오히려 더 뭐랄까 금리가 내려가기나 이런 게 힘들 테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관심보다도 내려가는 게 쉽지 않겠다. 내려가는 게 쉽지 않다. 네, 그게 더 확률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전문가들 이제 거시경제 특히 전문가들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게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어떤 분이 계시면 심지어 미국 연준 위원들 이름도 외우시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회의록 막 나오고. 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매물만 보시고요. 수요 보시고 그거만 충분해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이제 다들 경제 너무 전문가들이 되셔서 그러실 필요 없다. 보니까 막 점도표 막 분석하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다.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압축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하고 그것만 보시라. 그래야 행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고 저출산, 저금리, 막 일본 예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시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돼버리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못한다. 너무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금리 관련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낮추긴 힘들 거다. 네. 그럼 이제 한국 금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하느니 계속 동결 분위기로 지금 뭐 연 3.5%?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추기 힘들겠다. 낮추기 힘들겠다. 네, 이런 상황. 대출도 증가하고 막 가격도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물가도 쉽게 안 잡히는 상황. 이제 유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낮추기 힘들겠다. 그래서 낮춘다는 기대감 버리시는 게 좋겠다.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그렇죠. 버려라. 최근에 그래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내려가야지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감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투자하는가 내 집 마련할 때는 뭐냐면 100% 맞는 건 없고 어느 게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동결, 내려가는 거. 근데 내려가는 확률이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확률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을 언제 사야 되냐? 떨어질 때 산다. 떨어질 때 산다. 지금 미혼인 제작진들이 이제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청약을 해야 되냐? 뭐 언제 사야 되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언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 보시고 네. 계획 세우셔서 사시는데 그러면 언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가격이 떨어진 거와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떨어졌는데 안 오르고 계속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뭐 주식은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고 뭐 어깨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집값은 그렇게 되면 저 밑에 떨어지는데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사냐,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사냐가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같은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쉽게 말해서 찐바닥이에요. 바닥을 치는 순간.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는데 거래량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다 거래량 다시 줄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은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거래량만 막 증가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 나는 그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집값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하락폭은 컸는데 그렇게 떨어진 건수가 적었어요. 앞으로는 하락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락하는데 그렇게 하락한 건수가 많아질 겁니다. 나와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의 건수가 많아져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때 여러분들 부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 대출 잘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야 집 없는 분들이 그런 시점에 집을 많이 사셔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아, 자가 점유율이 낮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요. 서울이 4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네요. 거의 60%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매물도 갑자기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투자하고 이러죠. 근데 만약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자가 점유율 높여야 되느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진이 급하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거래량이 늘고 주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여러분 포털에다가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엑셀에다 받으셔갖고 더해 주시면,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예산에서 하는 10개 아파트를 고르시고 10개 아파트를 거기서 찾아보셔서 실제로 몇 건이 거래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명품 가방 사시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집값은 그냥 신문 보고 사십니까? 노력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좀 추려서 아파트를 지역도 아니고 아파트를 네. 실제 아파트 단지 어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추려서 그렇죠. 그 아파트 거래량과 추이를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좀 계속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 것도 하지만 어떤 곳일수록 좋냐면 전월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 전월세 비율이 높은 네. 아파트. 그거 왜요? 왜죠?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가격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실수요자보다는 어쨌든 투자 수요가 좀 있는 곳이 더 그렇죠. 좋은 건가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또 빠진 거 10개 중에서 또 하나 골라야지. 가격이 빠진 걸 사야 된다. 10억짜리가 있는데 네. 9억으로 빠졌어요. 또 하나는 7억으로 빠졌어요. 앵커님 뭐 사실 거예요? 7억으로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래요? 덜 빠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 요즘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새 아파트가 덜 빠졌다고 새 아파트 사야 된대요. 충격적이죠. 많이 빠진 걸 산다. 새 아파트가 덜 빠졌으니까. 불안하니까 덜 빠지는 더 아파트가. 빠진 걸 사요. 그런 걸 또 추천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수록 안전한 거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걸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많이 빠집니까? 특이하게도 강남이 많이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중요하고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강남이 안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세 번째는 대단지일수록 좋아요. 거래가 많이 되면 유동성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면 좋겠다. 500세대 이상? 네. 그래서 이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다. 지금 마주 앉으셔서 저출산 얘기할 때가 아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고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시라 올해. 올해.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삼으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요. 네. 만약에 막 아파트값 올랐을 때 네. 그럴 때 집을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영끌해가지고. 네. 영끌해서 막 집을 사는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불안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히 불안한 거 뭐냐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집에만 계시고 돈 쓰지 마라. 네? 집 좀 고치시고. 그래서 네. 사용의 가치를 높여라. 그래서 절약하셔서 이자 내시고. 그래서 버텨라. 근데 거주해야 버틸 수 있어요. 거주하지 않고 하면 못 버텨. 불안하고. 그래서 사용하셔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 좋다고 해서 영끌해서 집을 하나 사놓고. 아파트 좀 싼 거를 막 전세 끼고 막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사놨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고민하시라. 가격이 이렇게 회복했을 때 뭔가 대출도 갖고 이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셨다면 들어가서 사시라. 그러면서 매출 좀 줄이시고. 매식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용 가치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튜브 끊으시고. 불안함을 좀 줄이고. 네.
심리적으로.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는 안 됩니다. 협박해요. 당신, 나 총지배인. 그것을 높이 올리고 부드럽게 쳐서 온 가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다. 그녀는 울 때까지 울었고 램의 코는 콧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갑을 낚아채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곧 그들의 가족의 성격을 간파하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이 모습에 정말로 속을 것입니다. 난 그녀에게 일어서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K. 의자를 당겨 반대편에 앉으세요.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루응옥마이, 루엔지오시마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행동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의 은행카드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부의 몇 년간의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대출 공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나에게 와서 그녀의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루엔지오시 마이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녹음용 펜을 꺼냈다. 제 총지배인님,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오늘 나는 공덕을 쌓고 죄를 속죄하러 왔습니다. 낮에는 나와 그놈장 텐친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친 씨, 그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당신 회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쫓아낼 수 있다면 내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아라한이 우리를 속이려고 큰 집을 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가족 전체를 묻고